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가지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이전부터 오랜 시간 맺어온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또 지난 2021년 12월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윤우진에게 소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런 허위 발언들이 국민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 비용 등 모두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선고 도중의 자리에 앉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며 즉각 항소했고 특검 측은 재판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론 이례적인 중형 선고입니다.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뒤집었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가 특검에 기소됐습니다.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재판부는 특정 일시나 장소가 아니라 김건희 씨를 매개로 건진법사와 친분이 있는지가 기자 질문의 취지로 보인다며 이 발언이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김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단 인상을 줬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속 논란은 후보자 국정 운영의 비공식적 영향력과 직결돼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의 죄질이 나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해명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또 재판부는 대선을 3개월 앞둔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토론회 발언에도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내가 소개해줬다는 녹취가 공개되자 소개는 해줬지만 그 변호사가 선임된 건 아니라며 사실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인정했던 종전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거듭 질타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거짓말과 고의성이 이례적인 징역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선거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할 거라고 역공했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형을 정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당선 무효형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민주당은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시간을 끌지 말고 보전받았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 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이 신속하게 재개돼야 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 국가는 선거 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후보 측에 보전해줍니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금은 전액 반환돼야 합니다. 지난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자산은 1,000억 원대로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옛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불렸던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때문에 자금 반환을 위해서 지난 2004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했고 천막당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6년간 임대당사에서 지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현재까지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만약 향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SBS 김봄입니다. 전국을 뒤덮은 폭염에 오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남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이 38.1도까지 치솟은 전남 광양의 한 전통시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옷은 금세 흠뻑 젖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해도 땀이 졸졸 나오고 이렇게 더운 날은 올해 진짜 너무 많이 더운 것 같아요. 한증막 같은 무더위, 일손 놓기 쉽지 않은 농민들에겐 치명적입니다. 최근 경남 사천에서 90대 남성이 논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온열질환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가 39.2도, 경북 경주 39.1도, 전남 광양이 38.1도를 기록하는 등 남부지방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전남 광양과 대구, 경북, 경남을 중심으로 전국 총 14개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뒤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보 단계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번 더위에 어제까지 전국에서 1,399명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고 어제 하루 2명이 숨지는 등 전국에서 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울 때가 오후 2, 3시쯤이다 보니 이 시간대만 야외 활동을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오전 시간에 온열 질환자 발생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뙤약볕 아래 그늘 하나 없는 교차로에서 쉴 새 없이 교통 지도를 합니다. 오전 11시인데도 뒷고선 아스팔트 도로 온도는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잠깐 그늘을 찾아 챙겨 먹는 식염 포도당은 필수품이 됐습니다. 자외선이 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게 방풍 조끼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찬물도 좀 갖다가 좀 많이 마시고. 연신 부채질 중인 전통시장 손님들. 펄펄 끓는 기름에 통닭골목은 오전부터 찜통 같습니다. 덥고 뜨거워요. 좀 뜸해졌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손님들이 안 나오세요. 오늘 전국 곳곳에서 오전 10시 기온이 35도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에서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올해 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에 달합니다. 열대야로 오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 러닝 같은 오전 시간대 생활체육 활동이 예년에 비해 활발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온열 질환자는 47%, 아침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환자도 23%나 됩니다. 요즘처럼 열대야가 진행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제 무더위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오전에도 온열 질환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3일엔 경남 고성에서 아침부터 밭일을 하던 90대 여성이 앞서 4일엔 오전부터 야외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온열 질환 인명 피해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폭염을 몰고 온 건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해집니다.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며 폭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대구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운문댐 상류 지역이 바닥을 드러낸 채 잡초만 무성합니다. 운문댐 저수율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27.9%로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에 내린 비의 양이 많지 않은 데다 극심한 폭염으로 많은 물이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영남 쪽 기온이 높은 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의 남서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폭염의 주요 원인인 이 덥고 습한 공기덩어리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올해 장마는 끝이 났습니다. 중부지방은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남부지방은 6월 30일부터 그제까지 평년보다 조금 짧은 26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는데 시작은 늦었지만 평년과 비슷한 시점에 끝나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당장 내일부터 다시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는다는 겁니다.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에 더해서 티베트 고원에서부터 발달한 티베트 고기압이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대기 상층을 뒤덮게 됩니다.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불처럼 덮으면서 당분간 폭염이 해소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8월 중순까지는 일사량이 증가해 기온이 더 오르는 시기인데요. 서울과 대구의 지난 30년간 최고 기온을 분석해보면 8월 초순까지는 7월 하순보다 기온이 더 상승하고요. 8월 중순까지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집니다. 태풍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이중 고기압이 무너질 수 있지만 이번 주 내내 산발적인 소나기 말고는 별다른 비 소식도 없어서 체감온도 33도에서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엔 오늘 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신촌에 나가 있는 남유진 기상예보사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조금은 시원해질까 기대를 했는데 기온이 쉽게 안 떨어지고 있죠? 네, 많이 덥습니다. 조금 전 해가 졌지만 이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는 열기가 조금 느껴지고 있고요. 또 습도가 높아서 온몸이 끈적끈적한 무더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함께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전국의 올해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역대 같은 기간에 비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2일 열대야 일수가 더 많습니다. 현재 서울도 기온이 29도를 보이는 가운데 밤에도 습도가 높아서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잠들기 전 수분 섭취도 충분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밤낮으로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때 선관위가 전산 시스템에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며 수정을 요청한 사례가 7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정 전후로 수천 명이 차이나는 곳도 있었는데 선관위는 대부분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 수정보고 이력입니다. 전국 시군구 선관위 255곳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56곳이 72건의 투표자 수 수정을 요청했는데 수정 전후 차이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경우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인천 검단구 선관위는 수정 이후 오후 4시 기준 투표자의 수가 6,611명이나 늘었습니다. 당시엔 투표소별로 집계한 수치가 안 맞아서 수정한다고만 밝혔는데 인천시 선관위 측은 왜 수정을 해야만 했던 건지 묻는 SBS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전체를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구 선관위도 오입력으로 인해 오후 5시 기준 투표자 수가 4,248명이 늘었고 경남 사천 선관위도 누락 때문에 낮 12시에 투표자 수가 3,997명이 증가했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구 선관위는 아침 8시 기준 투표자 수를 13,145명에서 6,000명으로 수정했다가 다시 13,146명으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관위 관계자는 SBS에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않았지만 단순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정확해야 할 투표율이 주먹구구식으로 파악되고 수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성역 없이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4년 총선 이후 투표자 수와 투표율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란 국민감사 청구가 2건이 접수된 바 있는데 당시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란 이유 등을 들어 해당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던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6.3 지방선거 소청 사건의 첫 심리를 했습니다. 위원 3명이 줄사퇴한 서울시 선관위는 서면 심리만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는데 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이 크게 줄면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6.3 지방선거 소청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구두변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몇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참정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반면 또 다른 소청 당사자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이 집중됐던 서울 송파구 등에서의 일부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참정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회복해줄 수 있는 방법, 일부라도 재선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심사 시한인 다음 달 7일 이전에 소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관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이달 초 사임계를 내고 물러난 서울시 선관위는 현재 서면으로만 선거 소청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SBS 취재 결과 사의를 밝혔던 3명은 모두 해촉됐고 새로 위촉된 위원은 1명뿐으로 정당 추천 위원 2명의 위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남은 위원 5명 가운데 과반인 3명만 출석해도 심리가 가능하고 또 심리 참석한 위원 중 2명만 찬성해도 소청 사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소청 기각 지침을 문제 삼아 위원 3명이 줄사퇴를 한 마당에 소수 위원들의 서면 심사로만 결론을 내리면 의결의 신뢰성에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SBS에 심리에 소청인을 참석시켜서 직접 발언도 듣는 구두 심리의 진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에 이어 오늘 총리가 주재한 토론회까지 마친 정부가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따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가구의 규모와 세 부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별도로 두는 방향이 확정된다면 종합부동산세 관점에서 크게 세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의 기본공제 기준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고 그 이상만 과세합니다. 이 초고가 기준선이 생기면 공제선 위 구간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기본 공제선과 초고가 사이 구간은 현재 부담 수준이 유지되거나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초고가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세 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초고가 주택 기준은 시가 30억에서 50억 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0억에서 30억 원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오른 점을 고려해 기본 공제 기준을 1주택자 12억 원에서 소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주택수 기준으로 나뉜 기본 공제액과 중과세율은 보유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경우와 10억 원 아파트 세 채를 가진 경우 주택 가액이 같아도 다주택자는 공제도 덜 받고 중과세율이 따로 적용돼 세금을 더 냅니다.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와 개편 대상으로 꼽힙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손질 대상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 강남주택 한 채를 팔면서 200억 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현행 제도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가 주택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기간을 공제율에 적극 반영해 투자, 투기 목적 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장특공제 한도 설정하는 거, 보유세가 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적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정부는 두 차례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배군입니다. 급등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이탈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 투자 열기는 이달 들어 더 뜨거워졌는데요. 엇갈린 투자 흐름의 배경을 머니무브에서 이태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에선 서킷 브레이커 2번, 사이드카 12번 등 거의 매일같이 시장 안정 조치가 발동됐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속에 지수는 한 달 전 기록한 최고점 대비 26% 폭락했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국내 투자자들의 예탁금도 30조 원 넘게 줄어 105조 원대로 내려왔고, 금리 인상 분위기에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22조 3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예측이 안 돼도 뉴스가 반영되는 그 폭이 너무 커버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 규모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4, 5월에는 순매도 우위였지만 지난달 순매수로 전환했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달 들어선 지난달의 4배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간 수익률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SK하이닉스 ADR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쫓아 미국 기술주에 투자한 걸로 분석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강했다 보니까 미국 해외 주식을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거고, 최근에는 반대로 국내 주식이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실망 자금들이 해외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는 100% 감면이 끝난 지난달부터 증가세가 꺾였고, 최근엔 잔고까지 감소했습니다.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달 말 시행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이 변동성을 줄여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디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8%와 29%를 차지했고, 미국 마이크론이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3대장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중국 창신 메모리의 약진입니다.
범용 디램을 주력으로 하는 창신 메모리는 1년 전 3%에 불과했던 점유율을 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몸집을 키운 창신 메모리는 오늘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는데요. 단숨에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최고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2、1， 祝贺长兴科技成功上市。 중국 최대 디램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장 시작부터 공모가 8.66위안에 약 5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장중 한때 55위안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 주춤해 466% 오른 49위안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우리 돈 711조 7천억 원으로 가볍게 중국 본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집중하는 동안 창신메모리는 가성비를 앞세워 표준 범용 디램 시장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HBM의 워낙 수익률이 높으니까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확실하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찬스인 거죠. 물론 아직 기술 수준은 뒤떨어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창신이 EUV 장비를 못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그맣게 만들 수가 없어요. 조그맣게 만들고 나서 어떤 장비에 들어가든 발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하면 아직 한국보다 한참 떨어져 있죠. 상장 초기 유통 가능 주식이 의무 보유 물량 등으로 전체의 약 6%에 불과해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이번에 기업 공개로 조달한 12조 5천억 원의 자금을 디램 공정 기술 업그레이드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당장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위협하기는 어렵겠지만 파괴력을 지닌 사위로 부상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최고은입니다.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하고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이른바 거제왕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감찰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울산 등 지역 인사 담당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간부가 연루된 승진 심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일명 거제왕이라고 불리는 A 경정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나선 경찰청 감찰팀이 최근 현지에서 대면 조사를 벌인 인물들은 경남과 울산 등 인근 지역경찰청 인사 담당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감찰팀은 A 경정이 근무해온 거제경찰서 등에서 수년간 진행됐던 모든 승진 심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찰팀은 특히 A 경정이 거제경찰서의 수사, 정보과 등 주요 보직의 경위와 경감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를 사실상 장악했던 정황을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라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원하는 직원들로만 이렇게 심사하게끔. 통상 경찰에서 경정급 이하 승진심사는 일선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맡습니다. 승진하는 정원수의 5배수 내로 후보자를 선발하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면 서장의 결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최종 확정 짓는 구조입니다. 통상 경정인 과장급이 심사위원장으로 지역경찰 관계자는 심사위원 대부분이 거제왕과 밀접한 관계였고 거제왕이 하자는 대로 A씨, B씨 승진합니다 라고 말하곤 더 이상 논의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승진 심사를 앞두고 거액의 돈이 오갔다는 첩보와 지역 민간협력기구인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해 A 경정이 상관인 총령급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감찰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발위원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장을 찍는 거지. 오면은 그거는 지가 인사에 신세를 졌기 때문에 정보과장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조사 범위가 지역경찰발전위원회 소속 민간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감찰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고강도 감찰에 저희 연속 보도까지 이어지자 A경정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거제경찰서 현장을 연결합니다. 자, 조민기 기자, 사표를 언제 낸 겁니까? 네, A경정이 소속기관인 경남경찰청에 사표를 낸 시점은 지난 주말입니다. A경정 대신 부인이 경남경찰청을 방문해 죄송하다는 뜻과 함께 사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지난주 SBS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후 닷새도 안 돼 사직 의사를 밝힌 건데요. 하지만 경찰청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진 사표에 대한 처리는 없다며 고감도 감찰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팀이 제대로 조사해보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거제로 내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다만 이곳 지역 경찰관들은 A경정이 워낙 오랫동안 지역에서 전횡을 휘둘렀고 각계 고위층과도 연결돼 있어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번엔 꼭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사표 제출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A경정의 거주지를 찾았지만 만나진 못했습니다. 네, 경찰이 이번 기회에 향찰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할 텐데요. 거제나 경남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거제경찰서 각 부서와 지역사회를 취재했는데요. 대다수 경찰관들은 저희 단독 보도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은 아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익명의 이메일 제보에서 한 지역경찰 관계자는 A경정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취재진과 접촉하면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당분간 이곳에 머물면서 제보해주시는 분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끝까지 취재하고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거제경찰서에서 SBS 조민기입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에선 어제 하루에만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식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 인명구조 요원이 없어 사고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고성의 한 해변. 어제 오후 2시 10분쯤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3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50대 2명 가운데 1명은 500여 미터 떨어진 인근 해수욕장에서 출동한 안전요원에 의해, 나머지 1명은 해경 헬기에 의해 구조됐는데 이미 심정지가 온 뒤였습니다. 사고가 난 해변은 국군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콘도 앞 해변으로 지난해까지는 해수욕장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는 해수욕장 운영을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안전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구조 장비도 해변에 비치돼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인명 구조 요원이 배치되지 않다 보니 사고 대처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써 심정지가 완 상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빼가지고 제트스키에 실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119 구급대가 마침 도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시에 오후 4시쯤엔 고성의 또 다른 해변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해변 역시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수영 한계선을 저희가 설치해 놓고 수족객들이 수영 한계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순환안전요원들이 통제를 하고, 혹시라도 순환사고라든가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여름철 동안 강원과 경북의 비지정 해수욕장에서는 모두 8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오늘 광주에선 장윤기의 3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양의 부모는 법정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그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죽은 제 딸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데 살아있는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남겨진 저희에게 또 한 번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양을 도우려다 장윤기의 흉기 공격에 중상을 입었던 행인 고모 군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고 군은 비공개로 전환된 증인신문에서 장윤기가 태연하게 119에 신고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했고,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보는 순간 갑자기 목 부위를 공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지인들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했던 SNS 대화 내용 등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음담 패설을 한 모양새가 아니고 상대에게 호응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결심 공판을 열고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SBS 이세연입니다. 경찰관이 가족의 범죄 증거를 없애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경찰 중간 간부가 불법 촬영 덜미가 잡힌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겁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가족들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젯밤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입니다. 고교생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됐다는 내용과 함께 순진했던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부숴버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글 게시자는 전북 전주 일대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 간부가 불법 촬영 범죄의 핵심 증거에 해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 은폐를 실토한 셈인데 피해 여교사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말 검찰에 넘긴 데 이어 A경감을 최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간부 아버지를 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고발한 SBS 보도 이후 경찰 수뇌부가 쇄신책을 꺼내들었고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A경감 사례가 확인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A경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족 간 처벌 특례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처벌은 불가하지만 입건은 가능하다며 증거인멸 등 수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경감은 내부망에서 장윤기 사건에 빗대는 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피해 교사도 누군가의 자식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근도 고쳐 매지 말라 했다 등 동료 경찰관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미국 시애틀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음식 축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해 8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경찰은 총격범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차도를 가로질러 달아납니다. 현재 시간 26일 평화롭던 일요일 저녁 미국 시애틀의 상징인 스페이스 니들 근처에서 열린 대규모 거리 음식 축제에서 난데없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ust be firecrackers or something. I mean, nobody thought that it was dangerous. But then there was a second volley, and that's when we saw people storming through the area.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중엔 2살 배기 아이도 포함됐습니다. He's just laying there, and then eventually they lifted him up, but he wasn't they looked like he had no consciousness from afar, like his arms were just dangling. 경찰은 총격범 2명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주변 시민들이 총탄에 맞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돼 있던 경찰이 즉시 대응해 용의자 1명을 체포했지만 또 다른 용의자는 달아나 현재 추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된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ight now we believe that we have no outstanding threat to the community. We do have one suspect that is being interviewed. We've recovered 2 guns.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는 수백 곳의 맛집과 공연팀이 참여해 펼치는 지역의 대표적 음식 축제로 매년 3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36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에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프랑스에선 세계적인 와인 산지인 보르도까지 화마의 위협에 놓였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시커먼 연기 기둥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소방 항공기와 소방차가 쉴 새 없이 모여들고 들판에선 멀쩡한 나무를 베고 풀밭을 갈아엎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La stratégie consiste à retirer le maximum de combustible au feu, nous permettre de positionner nos camions et faire ce que l'on appelle une ligne d'appui pour calmer l'intensité du feu et l'empêcher d'avancer là. 프랑스의 유명 휴양지 레케페레반도에서 시작된 지롱드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동진하고 있습니다. 보르도 도심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까지 파리 면적의 4배인 4만 2천 헥타르가 불탔고 25만 6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남은 주민들은 세계적인 와인 산지 보르도를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Pour sauver notre patrimoine, donc nous on est capable de pouvoir aller pomper, d'être rapide et ça permet aux pompiers de pouvoir se consacrer au feu.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스페인에선 불길이 수도 마드리드 지역까지 덮쳤습니다. 도시 곳곳이 잿더미로 변했고 마드리드에서만 6만 명, 인근 지역을 합치면 10만 명 넘는 주민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Fue una locura con los coches para arriba, para abajo, unas caravanas en las calles del pueblo para salir. Parecía el apocalipsis. 극한 폭염으로 풀과 나무가 바싹 마른 데다 강풍까지 겹치면서 화마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가동해 프랑스와 스페인에 소방항공기와 진압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유례없는 산불에 피해를 입은 이들과 구조대원들을 위해 기도를 청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36촌까지도 남성이면 왕이 될 수 있지만 여성은 왕이 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한 이후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왕을 허용하자는 여론이 85%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계승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카이치 지지율 하락은 오늘 의회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総理はゼロから3時間睡眠が常態化するほど働いてきたわけでありますが、それにもかかわらず内閣支持率が下落している原因をどのように考えていらっしゃるかお答えいただけますか。国民の皆様のお気持ちとして参考に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原因に関しては分かりません。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진 57%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10%포인트 급락했던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요미우리는 하락 원인에 대해 여론이 갈리는 황실 전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의회는 16명밖에 남지 않은 왕족을 충원하기 위해 옛 왕족 남성을 입양해 왕족이 될 수 있게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왕위 승계권 범위까지는 여야 합의가 안 됐었는데 집권자민당이 돌연 입양된 아들이 낳은 아들은 왕이 될 수 있게 법을 고쳐 지난 17일 강행 처리하면서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딸도 여성도 왕이 될 수 있게 하자던 여론에 정면 배치되는 개정에 대한 반발로 여성 일왕 찬성 여론은 한 달 만에 85%까지 늘었습니다. 여기엔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에 대한 호감도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대학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고 일본 적십자사에 근무하는 아이코는 소탈한 모습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이 왕족인 아소다로 전 총리가 자기 가문에서 왕을 내기 위해 뒤에서 힘을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 일왕을 포함해 왕위 계승 방식을 재검토하자는 야당 제안에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AI 협력의 국가적 출사표라고 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후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브라질리아에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군 의장대가 트럼펫 연주로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공군도 구매한 브라질산 수송기를 시찰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는 화상으로 청와대를 연결해 고유가 문제 같은 현안을 챙겼습니다.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성과도 중간 점검했습니다.
그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출사표라고 이 대통령은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의 협력 같은 성과가 국민의 삶과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후 처음 남미를 순방하는 이 대통령은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 국가인 브라질과 공급망 협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미는 엄청난 인구 또 풍부한 자원을 갖춘 곳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후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는 전태일 평전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개인 인생사도 또 저의 개인 인생사도 참으로 닮은 게 많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국제 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정상인 만큼 양국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라질리아에서 SBS 강청원입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 장관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회의 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엔 오늘 처음으로 여야 모두 참석했습니다.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온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제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오래전부터 사퇴 의지를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발언했던 걸 두고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건강 문제도 거론하며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가 그 보안사건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보안 수사권 문제가 합리적 논의 없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 보안사건 폐지가 저는 뭐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보안사건 폐지로 이미 전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로 사의 표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무력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다 떠넘긴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 날림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레임덕이 청와대는 오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같은 공식 절차를 밟은 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직사회에서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역할을 계속 맡아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선 조경태 의원은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뽑힌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켜달라는 전화를 민주당 의원 등에게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고, 초선 진종호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 과정에서 당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재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SBS가 산림법인의 자격증 불법 대여 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감사원이 긴급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산림법인 2,200여 개에 등록된 산림기술자 16,970명을 조사한 결과 약 40%인 6,749명이 자격 대여나 도용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84명은 사망자나 수감자, 해외 체류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도 무더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날은 어두워졌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후덥지근한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영남지방 중심으로는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들 지역은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서울도 닷새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하는 온도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광주가 34도, 울산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서 중부와 경북 지역은 내일도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리는 시간이 짧아서 더위를 달래긴 어렵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외에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밤낮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